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의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제 붕괴, 그리고 평생 한 번 올 기회를 잡는 사람들. 네, 이 자료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멈췄고, 0%대 성장률,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 이런 숫자들은 그냥 뉴스가 아니라 부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매일 출근하고 월급도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무슨 붕괴야 하고요. 맞아요. 사실 체감이 잘 안 되죠. 바로 그 체감되지 않는 위기가 가장 무서운 함정이라고 자료는 지적을 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뭐랄까 내부 장기가 서서히 망가지는 말기 암 환자 같다고나 할까요? 비유가 좀 무섭네요. 혹은 저수지 수면은 잔잔한데 그 보이지 않는 댐 바닥에서는 이미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고 없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아주 깊게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위기의 신호를 먼저 읽고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 도대체 무엇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건지 그들의 5가지 공통점을 파헤쳐 보고요. 또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당장 뭘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 신호를 읽는 능력부터 시작해 보죠. 네. 워렌 버핏이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봐, 현금이 최고야 이랬거든요. 네, 다들 그랬죠. 근데 자료는 이게 아주 위험한 착각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 그런 거죠? 같은 현금이 주는 그 본질, 그러니까 국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적이요? 네, 워렌 버핏의 현금은 달러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축토화죠. 경제가 불안할수록 모두가 먼저 찾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가진 현금은 원화잖아요. 세계 시장에서는 그냥 수많은 로컬 통화 중 하나일 뿐이고 위기가 닥치면 가치가 흔들리기 쉬운 자산이죠. 그러니까 버핏은 폭풍우 속에서 가장 안전한 구명정을 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물이 새고 있는 조각배 위에 있으면서 우리도 배 타고 있네 하고 안심하는 꼴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료에서는 무너지는 댐 안에서 가라앉는 돌덩이를 끌어안고 있는 격이라는 더 무서운 표현을 써요. 와, 이게 실제로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바로 옆 나라 일본 사례가 보여주거든요. 지난 10년간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월급 받고 저축하며 성실하게 산 일본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가난해진 겁니다. 그냥 엔화만 들고 있었단 이유 하나만으로요? 네, 그래서 결국 일본인의 평균 순자산이 한국인보다 낮아지는 상황까지 왔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난 한국 살고 원화로 월급 받아서 원화로 쓸 건데 내 아파트 값이 원화로 올랐으면 된 거 아닌가? 굳이 달러로 환산해서 스스로를 막 가난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게 바로 삶아지는 개구리 증후군의 핵심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이후에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이미 25%나 폭락했습니다. 25%나요? 네, 예를 들어 그 기간 동안 강남 아파트 가격이 원화로 한 10% 올랐다고 쳐도 달러로 환산하면 사실상 15% 손해를 본 겁니다. 다른 지역은 달러 기준으로 30%에서 50%까지 자산 가치가 증발한 곳도 많고요. 우리는 그냥 원화라는 우물 안에서 착시를 겪고 있는 거죠. 세상에.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 재산의 3분의 1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은 이 환율이라는 신호를 보고 가장 먼저 자산의 국적을 바꿉니다. 자산의 국적을 바꾼다. 네, 원화 자산 비중을 줄이고 달러나 금처럼 국적이 다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로 옮겨두는 거죠. 이건 투자가 아니고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자 방어입니다. 방어라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근데 단순히 원화 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현금 자체가 그냥 녹아내리는 현상,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자료는 경고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난 40년의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 40년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저물가 시대였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도 물가가 안정됐죠.
그 배경에는 세계화라는 마법이 있었거든요. 세계화요? 네, 미국이 돈을 10배 찍어내도 인건비가 10분의 1 수준인 중국이랑 베트남의 값싼 노동력이 물건 가격을 계속 낮춰줬거든요. 돈 푸는 속도보다 비용이 싸지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겁니다. 아, 그래서 2021년까지만 해도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그렇게 자신했던 거군요. 그렇죠. 40년 동안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그 경험이 만든 거대한 착각이었던 거죠. 그랬네요. 하지만 그 마법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은 탈세계화 시대죠. 미국은 아무리 비싸도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중동은 석유를 무기로 사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은 구조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돈을 풀어도 상쇄시켜주던 일종의 방어막이 사라진 거죠. 그럼 이제는 돈을 찍어내는 족족 아주 정직하게 물가가 오른다 이런 뜻이군요. 네, 이제는 돈을 찍는 만큼 정확하게 현금 가치가 녹아내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이 구조적 변화를 꿰뚫어보고 현금이나 예금, 연금처럼 인플레이션에 그냥 노출된 자산 대신에 그 가치를 방어해줄 부동산, 주식,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미리 이동해 있었던 거죠. 자료에 진짜 재밌는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옛날 로마 제국이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은화에 구리를 섞어서 양을 늘렸잖아요. 네, 그랬죠. 그거는 지금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내는 양적 완화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라고요. 이 지적이 세 번째 공통점인 부채 구조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건 국가가 빚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미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0%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 100%를 훌쩍 넘었습니다.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아진 거죠. 와, 이렇게 되면 국가는 결국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라면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는 로마 제국처럼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죠. 아, 인플레이션. 네. 돈을 마구 찍어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빚의 실질적인 무게도 가벼워지니까요. 이건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서 현금만 가진 사람에게로 부가 서서히 넘어가는 느린 부의 이동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더 과격한 방법인 빚 디폴트입니다. 국가나 기업이 그냥 파산을 선언하는 거죠. 파산이요? 네. 이때는 자산 가격이 대폭락하고 위기를 대비해서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헐값에 자산을 쓸어 담습니다. 이건 빠른 부의 이동이고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느린 부의 이동과 빠른 부의 이동 중에 어느 쪽을 겪게 될까요? 자료는 둘 다 겪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치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린 위기가 진행되다가 어떤 충격이 계기가 돼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빠른 위기가 닥칠 거라는 시나리오죠. 아,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은 빚 관리에 목숨을 겁니다. 빚이 없거나 적어야 빠른 위기가 닥쳤을 때 공포에 질려서 헐값에 자산을 던지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기회로 잡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금리라고 하면 무조건 중앙은행에 결정하는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사회 전체의 나이 자체가 금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죠. 네 번째 공통점, 인구 구조랑 돈값이 대체 무슨 상관인 거죠? 돈도 시장에 나오는 배추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배추요? 네. 배추 공급이 많아지면 배추값이 싸지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돈의 공급이 많아지면 돈값, 즉 금리는 떨어집니다. 아, 사람들은 보통 50대까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예금하잖아요. 금융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주체인 거죠.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의 베이비 부머 세대 46년생에서 64년생은 이제 대부분 은퇴해서 그동안 모아둔 예금을 인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시장에 돈을 공급하던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빼서 쓰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시중에 돈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돈값인 금리가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즘 선진국들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금리는 잘 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한국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 베이비 부모 54년생에서 74년생은 아직 현역으로 일하면서 금융권에 돈을 공급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가 잠시나마 찰나의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자료는 이 기간이 길어야 3년에서 5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그럼 그 저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르는 대가도 있겠네요. 아주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7배나 빠른 속도로 돈 M2를 찍어내면서 저금리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7배나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볼 땐 어떨까요?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돈인데 원화는 그보다 7배나 더 많이 찍어낸다. 이러다 원화가 휴지 조각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를 느끼는 거죠. 아, 이게 바로 구조적인 원화 약세와 환율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은 이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읽고 원화 자산에만 묶여있지 않고 달러 같은 여러 통화로 자산을 분산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대목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왜 중앙은행이 돈을 풀수록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는 걸까요? 돈이 흘러가는 첫 번째 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로요? 네. 정부가 재난지원금처럼 돈을 풀면 모든 국민에게 1대1로 분배되죠. 이건 자산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훨씬 큰 도움이 되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로 돈을 풀면 그 돈은 100% 시중은행으로 먼저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은 그 돈을 신용도가 높은 사람, 즉 부자들에게 더 싸고 더 많은 금액으로 빌려주는 거고요. 네. 그럼 부자들은 그 저금리에 막대한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사들이죠. 자산 가격은 폭등하고요. 여기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이 가격 폭등의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직 시중에 풀린 돈이 만들어낸 물가 상승이라는 고통만 온목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돈의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그 물이 부자들 밭에만 먼저 흘러 들어가서 온갖 작물들을 풍성하게 키우는군요. 그리고 남은 흙탕물만 나머지 사람들한테 흘러가서 피해를 주는 셈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캔틸런 화가의 핵심이에요. 부자들은 자산이 5배 오를 때 물가가 2배 올라도 전혀 타격이 없지만 월급만 받는 서민들은 실질 소득이 반토막 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정말 끔찍하네요.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죠. 물이 빠져야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 준비된 사람들은 이 돈의 홍수에 올라타서 파도를 즐기고 물이 빠지기 전에 먼저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료가 제시하는 5가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째, 자산의 국적을 바꾸라입니다. 핵심은 원화 비중을 줄이고 달러 비중을 늘리는 달러 파킹입니다. 요즘은 토스뱅크 같은 앱을 통해서 환전 수수료 없이 외화 통장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1,400원 후반대라 너무 비쌀 때 사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고점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인구 구조 변화나 산업의 해외 이전 같은 구조적인 원화 약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투기가 아닌 보험에 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둘째, 세금을 최소화하며 금을 사라. 많은 분들이 금하면 금펀드나 은행 골드뱅킹을 떠올리시는데 자료는 그게 최선이 아니라고 하네요. 네, 수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증권사 MTS 앱을 통해서 KRX 금시장에서 직접 사는 겁니다. 아, KRX 금시장요? 네, 주식처럼 1g 단위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국가가 공인한 시장이라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6년 전에 100만 원이면 금을 20g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5g밖에 못 사거든요. 와, 4분의 1 토막이 났네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은행에 원화만 넣어둔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해졌는지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렇군요. 셋째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빚 다이어트를 하라. 빚을 줄여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료는 네이버 페이나 토스 같은 핀테크 앱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몇 번 클릭만으로 여러 금융사의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해서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거든요. 이자 비용을 줄이는 건 가장 확실하고 리스크 없는 재테크죠.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요즘은 대출 조건 비교 조회만으로는 신용 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니 안심하고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빚이 없어야 위기의 파도가 쳤을 때 휩쓸리지 않고 서핑보드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넷째, 실물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현금만 쥐고 있는 것도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언제나 빚의 부담을 덜어주는 인플레이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1980년대에는 예금 금리가 40%에 달해서 은행에 돈만 넣어도 부자가 됐지만 지금은 2.5% 금리 시대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원화 가치 하락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죠.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부동산, 주식,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포트포리오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고요. 한 나라에 올인하지 않는 국제 분산 투자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지막 5번째 행동 계획, 감정을 통제하라. 어쩌면 이게 기술적으로는 가장 쉽지만 심리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부자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가난한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이 있죠. 모두가 탐욕에 취해서 더 간다고 외칠 때 차분히 팔 준비를 하고 반대로 모두가 공포에 질러 모든 것을 던질 때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위기가 닥쳐 공포가 정점에 달했을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 정해둔 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합니다. 바닥을 맞추려는 시도는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논리와 계획을 지킬 뿐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기는 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꾼다. 네, 빚진 사람에게서 저축한 사람에게로, 감정적인 투자자에게서 계획적인 투자자에게로 부가 이동하는 거대한 재분배 과정이죠. 특히 자료에 나온 월급의 함정이라는 표현이 정말 뼈아팠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명목 월급은 조금씩 오를지 몰라도 무섭게 오르는 물가와 환율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의 가치, 즉 실질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 말이죠. 맞습니다. 게다가 성장률 0% 시대는 더 이상 파이가 커지지 않는 제로섬 게임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과거 성장기에는 모두가 함께 파이를 키우고 나눠 가졌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몫을 가져와야만 내 몫이 커지는 훨씬 더 치열하고 냉정한 경쟁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지금의 혼란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공룡의 시대가 끝나고 포유류의 시대가 열리는 것과 같은 역전의 기회라고요. 네, 그렇죠. 실제로 1998년 외환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때 대한민국 기업들의 순위가 가장 많이 뒤바뀌었죠. 위기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강자를 탄생시킵니다. 개인에게도 정확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지난 수십 년간 굳어진 자산의 계급을 리셋하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인생 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가올 위기는 당신의 미래를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러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살아남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이 준비되었느냐입니다. 평생 한 번 올 기회를 잡을 준비 지금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